방금 소개받은 황명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강연 주제를 전통마을이라고 제가 받아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목을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전통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오래된 미래다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좀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대구의 전통 마을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옥골 마을 사진입니다. 옥골 마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는 백부람 최응원 선생의 종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옥골 마을과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전부터 옥골 마을에 대해서는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라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의 전통 마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마을을 흔히 동성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촌락. 동성촌락이라는 것은 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사회의 기본 단위가 바로 동성촌락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동성촌락의 연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신라 말 때부터 있었던, 고려 초에 걸쳐서 있었던 각 지방의 토성 집단에서 유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후삼국 시대 때 왕건을 도왔던 또는 견훤편에 붙었던 호족 세력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조선조에 들어가면은 명문사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분들이 명문사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방에서 힘 좀 꽤나 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력이 막강했는데 조선조 사회는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과거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그 가운데 한 방법이고 또 청거를 통해서 등용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과거로 입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과거로 입신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나 과거 시험을 칠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또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경제력. 시간이 일단 많이 있어야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원이든 향교든 어디든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여기에 있었던 이 집단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앙정계에 나가서 중앙정계를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중앙정계에 나가서는 아무래도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평촌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등 이 명문사족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동성촌락의 수가 급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양반사회, 신분제 질서가 와해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힘을 모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 중에 뛰어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서원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동성촌락에 가보시면은 여러 서원들이 존재했고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구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운데요. 신천이 흘러가고 있고요.
차량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는 동성촌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동성촌락이라는 것은 산업화와 근대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굉장히 많이 쇠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도시라고 이야기하는 대구 안에서도 여러 동성촌락이 아직까지도 미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촌동의 달성하씨 집안, 상격동의 달성서씨 집안, 그래서 이 상격동에는 달성서씨 분들을 배양하고 있는 구암소원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죠. 그 다음 금산동에 경주채씨 옥골마을도 있고요. 상인동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월배 또는 월촌 또는 달빛골이라고 부르는 전통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단양무씨 분들이 세거했고 오늘날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변동에 인천이씨 분들도 있고요. 일직손씨, 문성구씨 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미약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성 원인은 사실은 특정 사건과 연관된 경우가 있겠지만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마을을 개간한 경우가 여기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이 개국했을 때 조선 개국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자의로 또는 타의로 밀려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친족들을 이끌고 향리로 가서 자리를 잡으면서 동성촌락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지배층의 폭정을 피해서 연산군대나 또는 세조에 반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살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해서 동성촌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동성촌락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오늘은 5군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밤마을입니다. 한밤마을. 한밤마을은 군위군이 얼마 전에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대윤리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팔공산에 서북쪽 기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팔공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서북쪽에 대윤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제가 잘못 가져왔는데요. 어쨌든 지금 경상북도가 아니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한밤마을에는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야라고 불리기도 했고 대야라고 불리기도 했고 대식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대율 또는 불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명칭도 있고 오늘날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명칭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한글로 우리말로 한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밤, 순우리말이었는데요. 대체 이 한밤이 뭔가 그것을 한자식으로 표기를 하면서 다양한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일야입니다. 일야. 그래서 문헌상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일야이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또 다르게 불렀을 수도 있겠죠. 마을의 본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현재는 그 불인공씨 문중에서 이곳에 세거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신천강씨 문중이 이곳에서 세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야라고 할 때 이 일야는 우리가 하룻밤이라고 할 때 하룻밤 자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한밤 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밤을 일야 하룻밤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자식으로 정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950년경에 남양에 거주하고 있었던 홍란이라는 분이 이곳에 이주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일야라는 한자식 표기를 대야로 바꿉니다. 한반마을이라고 할 때 이 한자가 대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큰 대자가 우리말로 한우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글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글이라고 하면은 위대한 글, 큰 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염두에 두고 한자식 표기를 대야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대식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한밤이라는 표현을 이 발음이 조금 다르게 불리는 경우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걸 한자식으로 했을 때 먹을 식자, 밥 식자를 써가지고 대식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1390년경에 경제 홍로 선생이 이곳에 다시 들어와서 대율이라는 이름으로 정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명칭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불임이라는 명칭도 있었는데요. 불임은 신라시대 때 많이 사용되었던 명칭이라고 하고 고려 때에 들어서면서 두 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불임홍씨였는데요. 불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계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명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마을이라고 부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 주변에 군이 삼존석굴이 있습니다. 군이 삼존석굴. 우리가 제2석굴암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경주에 석굴암이 있잖아요. 그 석굴암이 대표적인 석굴암이기 때문에 제1석굴암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팔공산 자락에도 이 비슷한 석굴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2석굴암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것도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군위에 있는 삼존석굴, 석굴암이 경주에 있는 것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석굴암에 제2를 붙이는 것이 좀 맞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군위 삼존석굴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시대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산을 해보면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많긴 한데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유지되었던 마을이다라고 해서 천년마을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떨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밤마을의 역사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한 군위 삼존석굴이 만들어졌을 당시쯤에 한밤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마을로 현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 삼존석굴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보물도 있고 도유형문화재 등등등이 있습니다. 한밤마을도 이 돌담길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가게 되시면 돌담길을 한번 거닐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06년에 문체부에서 선정했던 전국의 유명한 돌담길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니까 한번 들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밤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홍기명이라는 분이 남겼던 윤리식경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윤리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소개할 만한 곳 또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 의미가 있는 곳 10군데를 골라서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윤리라는 제목으로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고요히 무현금을 줄이 없는 검은고를 연주하노니 도연히 복희씨가 살던 태평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흥미로운 것은 똑같은 시에 부계라는 명칭도 나타납니다. 부계. 그래서 한밤마을을 대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기서 대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와 연관이 있는 명칭이라고 한다면 불임 또는 부계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동일한 곳의 다른 이름을 이렇게 윤리식정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을 산수 사이에 지으니 가만히 산수를 즐기는 묘함을 알겠네. 여기 인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공자가 이야기했던 요산요수와 관련된 인식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군위 삼존석굴의 모습입니다. 이 모존석탑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유형문화재 가운데 대청이라는 곳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사찰이 있었다고 해요. 이 마을 근처에 사찰의 종각이 있던 곳에 이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청이라고 하면은 집에서는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의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 바로 대청입니다. 여기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대율 동중 서당. 대율리 마을 안에 있는 서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곳이 옛날부터 젊은이들이 강학을 하는 장소로 활용이 되기도 했고, 또 마을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의논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주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화가 있는 날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 이곳 주변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지 문화 행사를 열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통 민속 행사가 보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자 홍범설화의 전승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을에서 여러 가지 유교 덕목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겠지만 특히 효를 중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러한 설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범설화는 홍시성을 가진 호랑이와 관련된 설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마을에 살았던 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에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탐문을 하다가 황구신을 1000개 얻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 그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팔공산에 가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이 나타나서 책을 하나 줬다고 해요. 그 책을 펼쳐서 읽으면 호랑이로 변신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도 그 책을 다시 봤었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황구신은 개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개. 그래서 호랑이로 변해서 마을에 있는 개들을 사냥을 했던 거죠. 근데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퍼졌겠죠.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던 찰나에 그 홍씨 효자의 부인이 어느 날 우연히 이 홍씨 효자가 책을 보고 호랑이로 변신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요망한 책이다 하고 그것을 불태워버려요. 그럼 불태우니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호랑이인 상태로 숨어서 지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한밤마을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로 변했다. 그 다음에 체육가 안 좋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했다라는 측면이 이 설화의 중심 내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에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인물로 홍로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한밤마을 출신이시고요. 포은 정몽주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22살 때 속과에 급제를 했는데 그게 1387년입니다. 속과에 급제하고 포은 정몽주 선생과 포은 선생의 제자들과 함께 팔공산 동화사에서 시를 짓고 그 시들을 모아서 백원첩이라는 것을 남기기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포온 정몽주 선생은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까 성리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서 배웠으니 홍로 선생도, 경제 홍로 선생도 당연히 성리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겠죠. 그리고 머리도 참 똑똑했던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22살 때는 소과에 급제하고 25살 때는 대과에 급제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경제 선생이 굉장히 뛰어난 유학자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림학사라는 벼슬과 문하사인이라는 벼슬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벼슬은 그렇게 높은 벼슬은 아니지만 고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청요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과거 시험에 합격했고 또 청요직을 거쳤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분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분이 조정에 나아갔을 때는 이미 고려의 국운이 기울어져 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고려를 보고서 귀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1392년에 조선이 1392년 음력 7월에 개국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고려가 망하기 전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방마을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면서 이런 시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관직에 나아가 있었던 동료였던 호조라는 분에게 이런 시를 남깁니다. 나라 지킬 사람 없어서 이별자리 슬프고 임금 도울 재주 없어 부끄럽다. 떠나는 이 자리에서 은근한 나의 뜻은 당신이 나 대신에 나라를 바로잡아서 태평성세를 이루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조정에 출사했던 사람들 선택지가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망해가는 나라와 함께 자신도 같이 최후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향리로 내려와서 은거를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대체적으로 홍로 선생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을 택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시를 짓습니다. 귀전음이라는 시입니다. 귀향길에 심정을 읊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위에서 첫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까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좋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천에 가을이 들자 고향 마을의 음식 맛이 참으로 좋을 것이다. 서울에 있었을 테니까요. 당시에 이제 개성이겠죠. 고려 때니까. 고향에 있는 그 별미를 맛보고 싶다. 다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3년간 타향살이로 고향집이 더욱 머니 개성과 군인은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천리박 부모님이 생각에 벼슬할 뜻이 없어지네. 난 자유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번째 줄에서 8번째 줄을 보면은 이 전반부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 하직한 오늘 아침 마음 못내 애달프니 돌아간 뒤에라도 꿈엔들 있겠는가. 임금을 잊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남쪽으로 향하는 길에 궁궐이 점점 멀어지니 나귀야 부디 더디 걸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향리로 물러났지만 고향으로 물러났지만 끝까지 이 고려에 대한 충절 또는 임금에 대한 충절을 잊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경제홍로 선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려와서 마을의 명칭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율로 바꿉니다. 대율. 밤율자이죠. 밤율자. 근데 왜 하필 대율로 바꿨을까? 그것은 진나라 때의 도연명이 벼슬을 던져버리고 기골의 살을 읊으면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도연명의 고향이 바로 율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연명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고향의 이름이 한밤이었기 때문에 이 밤자를 밤률자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명칭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도연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버드나무 5그루를 심어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연명을 다른 말로 오류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오류선생. 5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은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도연명의 그 행적을 본떠서 이 경제홍로 선생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집 문 앞에 버드나무 5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연명의 시를 즐겨 읊으면서 고향에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귀향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한 후에 제 오타입니다. 접한 후에 단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786년에 양산서원이라는 서원을 짓고 거기에 모셔지게 되는데요. 왜 서원의 이름을 양산이라고 했는가? 이것은 백이숙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은나라가 멸망할 당시에 백이숙제가 주나라 건국에 반대를 하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주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의 행적을 경제홍로 선생이 보였기 때문에 후인들이 그를 배양하기 위한 서원을 지을 때 양산서원, 여기서 양산은 수양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양산서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서원 천패령 때 회철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원이 회철되고 난 이후에 이 경제홍로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누정을 하나 지었습니다. 누정의 이름은 척서정입니다. 척서정. 척자는 올라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자는 서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 백이숙제 고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양산이 당시에 중국 본토 규모를 따지고 놓고 봤을 때 서쪽에 있었다고 해요. 서쪽에. 그래서 양산 서원이 해철되고 난 뒤에 척서정이 세워지게 된 것은 모두 백이숙제 고사와 연관이 있다. 경제홍로 선생의 행적을 거기에 빗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이 있고 이 인물과 관련된 여러 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제가 설명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따로 PPT를 준비하지는 못했는데요. 마을 입구에 이런 숲이 있습니다. 숲. 이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숲의 이름을 송림이라고 부릅니다. 송림. 이 송림은 비보숲의 기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 바깥에 안 좋은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마을 안에 좋은 기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보숲을 조성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2개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석입니다. 이 비석 같은 경우에는 송강, 홍천래 장군, 그 다음에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홍천래 장군과 관련된 비석입니다. 홍천래 장군. 홍천래 장군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의병장입니다. 의병장. 여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 글씨는 누가 썼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 며칠 전에 이 송림에서 또 무슨 행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홍로 선생의 시를 적어놓은 시비를 건립을 했던 것으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가보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천래 선생의 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전투를
하는데 앞장섰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권웅수라는 분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홍선봉장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사태는 위험할 뻔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인물도 한반마을 출신이다 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다음 옥골 마을인데요. 옥골 마을이 위치한 곳은 동구 둔산동입니다. 둔산동. 둔은 진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둔산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곳이 조선시대 때 군용지가 위치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옥골 마을뿐만 아니라 월천골, 명당골, 빼골이라고 부르는 자연 불합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월천골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월천정이라는 누정이 있었습니다. 문화교시 분들이 건립을 했던 누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원래 문화교시 분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명당골이나 빼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난 사람이 많이 배출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빼어난 인물이 많이 배출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자연불합들이 둔산동에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옥골 마을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팔공산과 대구 문화의 이해라는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 학생들한테 대구에서 꼭 가봐야 될 곳을 두 군데 이야기합니다. 특히 가을에 꼭 가봐야 될 곳. 첫 번째는 옥골 마을. 가을에 가보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는 도동서원입니다. 도동서원 역시 앞에 은행나무가,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근데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요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모르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가기도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많이들 찾지는 않는 곳인데, 그래도 꼭 가봐라고 제가 추천을 하는 곳입니다. 그 옥골 마을, 왜 옥골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는가? 두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꽃이 많이 나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옥골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자식으로는 오칠자를 써서 칠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오목한 곳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오목골이라고 불렀는데 오목골 이렇게 하다가 옥골이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가 진짜냐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다라는 정도를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도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팔공산이 있고, 팔공산 자락이 이렇게 쭉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둔산동이고,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옥골 마을인데요. 옥골 마을이 이렇게 산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목한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그 설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면 중에서 위와 그다음에 좌우측이 산자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요. 그래서 이 오목골이라는 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을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최동집 선생이 입향을 하면서 형성된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이 문화교시 분들이 여기에 세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대학 최동집 선생이 여기 입향하면서 신구 세력의 성씨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이 경주제시 분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 어떤 다른 문중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새로운 세력이 들어가서 이 비중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홍맥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란을 피해서 원래 다른 곳에서 왔던 사람이 기존에 있던 세력들을 몰아내고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그러한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옥골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 예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한 약 20여 호 정도가 사는 동선 촌락이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부람 최영원 선생의 종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표 문화재는 백불고택, 백부람 선생의 이 종가 종택이고요. 국가민속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부람 최영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효를 굉장히 잘 실천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력악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시문화재 자료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정력악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비석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옥골마을 관련해서는 백부람 종가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람 종가와 그 종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매면이라는 분이 처음 대구에 입향을 합니다. 대구에. 그리고 옥골마을에 들어간 분은 최동집이라는 분입니다. 대학 최동집 선생입니다. 최영원 선생의 5대조입니다. 그 다음에 최동집 선생의 손자인 최경향이라는 분이 마을의 가장 안쪽에 고택을 창건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백불고택입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가옥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늘날에도 종손 어르신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곳에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부람 종택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당이 2개가 존재합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2개의 사당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택 같은 경우에는 1개의 사당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천이 종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4대 조상의 신주 또는 위패를 모시고 불천이 종가 같은 경우에는 불천이 조상의 신주 또는 위패를 같이 모셔서 하나의 사당에 보통 4개 또는 5개의 5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백부람 종택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사당이 2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묘라는 사당과 별묘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이 대묘라는 사당에는 현재 제사를 드리는 분의 4대조 신주, 그 다음에 백부람 최영원 선생의 신주, 이렇게 5분의 신주가 모셔져 있고요. 별묘에는 대암 최동집 선생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대암 최동집 선생이 백부람 최영원 선생의 5대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4대가 지나면은 위패를 땅에 묻습니다. 신주나 이런 것들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죠. 근데 백부람 최영원 선생이 생각할 때 이 대암 최동집 선생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특히 이 마을에 입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또 존경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부람 최영원 선생이 살아계신 동안에 이 대암 최동집 선생에 대한 제사를 폐하지 않기 위해서 별묘라는 것을 만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도 백부람 선생의 효 이런 것들을 선조에 대한 추승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 내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보본당이라는 건물입니다. 보본당. 보본당 이름 자체도 효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는 보답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보는 근본이니까 근본에 보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 또는 선조에 대한 추승과 연관이 있는 명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반계 윤형원 선생의 반계수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곳에서 그 반계수록을 처음 교정받다고 이야기합니다. 찍어낸 것은 경상 감령에서 찍어냈고요. 그래서 숙종 때에 이런 행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계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계정. 동계정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원래 동산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문중서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동산서원에는 백부람 최영원 선생을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서원 철폐령 때 이 서원이 해철되게 됩니다.
그리고 회철된 이 서원의 제목을 이용해서 건립한 유정이 바로 이 동계정입니다. 그래서 백부람 종택 가보시면은 보본당이라거나 동계정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불천이 조상이 두 분 모셔져 있기 때문에 대암 최동집 선생과 백부람 최영원 선생 이 두 분의 불천이 조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불천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두 번 지냅니다. 음력 6월 7일, 그 다음에 음력 8월 22일에 이렇게 공행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잘렸는데 제사 지내는 시간은 저녁 8시 무렵입니다. 저녁 8시 무렵. 그래서 원래 제사를 지내는 시간보다 당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적인 변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 것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상황에 맞게 변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변용이 있어야지만이 오히려 더 전통 문화를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월촌 또는 월배 또는 달빛골이라고 부르는 곳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달서구 상인동, 월송동, 도원동, 진천동 일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상인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마을의 명칭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설. 그 가운데 이 월촌 또는 월배 또는 달빛골이라는 곳에는 주로 이제 단양우씨 분들이 많이 세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할 때는 두 번째 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은 고려 태조 왕건이 임유사에서 쉬었던 때가 있습니다. 태조 왕건이 팔공산에서 견원군과 맞붙게 됩니다. 그래서 패배를 하죠. 우리가 공산전투라고 이야기하는 전투입니다. 신라를 돕기 위해서 가다가 중간에 백제군을 후백제군을 만나서 전투를 하다가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시순경 장군, 김낙 장군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패배하고 나서 왕건이 도망을 칩니다. 북쪽에 있는 팔공산 자락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비스산 자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임유사라는 사찰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임휴라는 사찰의 이름도 그 왕건의 행적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다를 임자에 쉴 휴자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이곳에 와서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찰의 이름이 임유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설화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큰 달이 태조 왕건의 등 뒤에서 떴기 때문에 이곳 근처에 이제 임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배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전이라는 분이 정도전 선생 일파를 피해서 낙향을 이곳으로 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이 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낙향했을 때 밝은 보름달이 앞길을 비추어 주었던 곳이기 때문에 달, 월자, 마을, 촌자, 월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골이 깊어서 달이 뜨면 달빛이 계곡에 비치기 때문에 달이 비친다. 그래서 달비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 대덕산이 있고요. 깊은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일대를 우리가 월촌 또는 달빛골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처에 흐르고 있는 계곡에 달이 비쳤기 때문에 이런 명칭 유래가 생기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달비라고 부르다가 그것이 음이 좀 변해서 달배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달배. 근데 이때 달자는 달월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달자를 달월자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월배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마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행정구역이 자주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성주목이었다가 나중에 대구에 속하기도 했다가 지금은 달성군이 대구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분리된 행정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달성군이 있기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대구 광역시 안에 들어오게 되죠. 조선 후기부터 여러 집안들이 중심 세력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우전이라는 분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세력이 미미했겠죠. 삼봉정도전 선생과 마찰이 있어서 그것을 피해서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원래 이 문중이 세거하고 있었던 곳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세력이 미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무렵부터 이 단양호 씨 집안이 여기에서 힘을 많이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 이때 우배선이라는 분이 의병장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뒤에 다시 우배선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은 길쌈이 유명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쌈.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배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목면 또는 옷 이런 것들을 팔아서 전라도 지역의 군량과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많이 쇠퇴했지만 예전에는 섬유가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었잖아요. 그런 유래가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배선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분 개인적으로는 좀 불우한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왜냐? 2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8살 되었을 때 주역을 공부합니다. 주역. 근데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왜 주역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가? 이분의 선조 중에 역동우탁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역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호도 역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역이 동쪽으로 왔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에서 역동이라는 호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 선조의 영향으로 주역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4살 때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던져서 의병장으로 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화원에서 기병을 했는데요. 이 화원에서 기병을 했던 것이 저는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활동했던 지역을 이 외적이 쳐들어오는 중심 주 침투로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화원 같은 경우에는 외적의 주 침투로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곳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것은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목숨의 위협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배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의병을 조직해서 의병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죠. 같이 여기에 동참해라 라는 의미에서. 그 결과 이제 공신에 참록이 되고요. 광해군 때에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학업에 뜻을 두고 있었는데 불행하게 임진왜란이 발발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책을 놓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학문 탐구에 열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당이라는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이죠. 임진왜란 때 이제 어떤 활동을 했던가 하는 부분이 이 영포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외적이 대거 침입했을 때 여러 고을이 와해되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배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이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 비록 관직이 없으나
어찌 감히 외적을 토벌하는 의리를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염의 이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가족을 데리고 비수산으로 들어갑니다. 옛날 성비들 같은 경우에는 책만 읽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일정 부분 무예를 익히기도 했습니다. 말타기, 활쏘기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육예라고 해서 익혀야 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말타기와 또 활쏘기를 익히고 그 다음에 재산을 다 기울여서 필요한 장병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오배선 장군을 찾아왔던 겁니다. 입었던 의복도 팔아서 분량을 갖췄다. 아까 전에 비싼 유명했던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월곡 역사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 일대에 가보시면은 이런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배선 장군이 창의를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비석 뒤편에 이 자그마한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마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의마라는 것은 의로운 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의마 같은 경우에는 우배선 장군이 타고 다니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성격이 거셌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부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배선 장군만 이 말을 부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배선 장군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말이 곡기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주려서 죽자 이 집안에서 이 말이 참 의롭다, 주인을 잘 따르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 비석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비석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 이렇게 비석에 제목이 들어가고 좌우측 뒷면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들어가 있는데 의마비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전면부에 의마비라고 적혀져 있기만 합니다. 월곡 역사박물관 일대에 가보시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파리장서비 같은 경우에도 이 월곡 역사박물관에 세워져 있습니다. 파리장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곳에 계셨던 분이 또 거기에 동참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기 위한 비석도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연락당의 모습입니다. 우배선 장군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지어서 이곳에서 항문을 닦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연락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가? 논어에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논어 가장 첫머리에 하기시습지 불령열호 유붕자 원방내 불력락호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 열자와 락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락당이라는 이 건물이 물론 이게 우배선 장군 당시의 건물은 아니고 후에 다시 지은 것이지만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708년에는 독동서원이라는 곳에 배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독동서원 같은 경우에도 회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는 서원 철폐령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서원이 도동서원 한 군데뿐입니다. 이 독동서원 마찬가지로 회철이 되었던 서원이고요. 그러다가 최근세입니다. 1965년에 이 독동서원을 다시 만드는데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낙동서원이라고 해서 낙동강 동쪽에 있는 서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동서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대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산이 있는 곳 근처에 있는 서원이라는 의미에서 덕동서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 이런 형태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원래 예전 형태 그대로를 복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태가 일반적인 서원의 모습과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강당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주변에 있는데 그래서 사실 대구를 주변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런 전통 건물 또는 전통 건물을 복원한 건물과 이 현대식 건물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곡 역사박물관 근처에 있는 서원이고요. 이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탁이라는 분도 배양이 되어 있습니다. 우현보, 그 다음에 우현보 선생, 그 다음에 우길생 선생, 그 다음에 우탁 선생의 제자였던 신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여기에
우배선 작품과 함께 배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묘골 마을입니다. 묘골은 달성군 하빈면 묘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이 묘골 마을인데요. 규모는 굉장히 작죠. 네, 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묘골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이 지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묘하게 생긴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에서 이 마을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또 안에 있는 사람도 바깥으로 출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이 바깥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묘하게 생긴 마을이라는 의미가 붙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뭐 당연히 교통수단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쉽게 드나들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 묘골이라는 이름이 이러한 의미 때문에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사당이 있습니다. 사육신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당 묘자를 써서 사당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묘골 마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명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박팽년 선생의 후손들이 삽니다. 박팽년 선생이 순천 박씨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의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묘골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소개할 때 스스로 순천 박씨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묘골 박씨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팽년 선생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육신 중에 한 분이잖아요. 사육신 같은 경우에는 세조 때 단종 포기 운동을 하다가 이제 반역죄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반역죄로 몰렸기 때문에 삼족이 멸했습니다. 그러면은 후손이 남아 있을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 박팽년 선생의 후손이 어떻게 남을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박팽년 선생의 둘째 며느리가 성주희 씨인데요. 이분 덕분에 박팽년 선생의 후손이 무사히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반역죄로 몰렸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처형을 당하고 여자들은 다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성주희 씨 이분도 노비가 되었겠죠. 근데 당시에 이분이 임신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데리고 있었던 몸종도 임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성주희 씨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면 노비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근데 낳아보니까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근데 마침 비슷한 시기에 몸종도 해산을 했기 때문에 그 몸종이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둘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박팽년 선생의 손자죠, 손자 같은 경우에는 몸종의 아들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죠. 이름도 박비라고 지었습니다. 비는 노비 비자입니다. 그래서 박씨 노비라는 뜻이죠. 사실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어렵지만 어쨌든 박씨 노비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성종 무렵에는 이제 시간도 조금 지났고 사육신이라는 분들이 어쨌든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현창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비라는 분도 주변에서 당신이 박팽년 선생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성종에게 가서 이 전후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당신 이름 이제 박비라고 하지 말고 내가 새로 지어주겠다. 그래서 새로 성종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바로 박일산입니다. 박일산. 그래서 이제 박비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고 박일산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떳떳하게
박팽년 선생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거주했던 곳이 바로 녹골 마을입니다. 녹골 마을. 내려와서 연이 있는 곳이 이제 일가 친척들은 다 몰살을 당했으니까 연이 있는 곳이 이 자신의 어머니가 어쨌든 친정이 있는 곳이었던 곳이 곧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쨌든 그의 후손들이 이제 쭉 내려올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육신 기념관이라거나 육신사라거나 낙빈서원이라거나 이런 사육신 관련 유적들이 이곳에 소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마을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육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내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빈서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낙빈서원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묘골 마을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원래 이 서원도 폐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복원을 시도했는데 불완전한 복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조가 강당이 있고 강당 뒤에 사당이 있고 강당 앞에 좌측 우측에 동제와 서제가 있는 그게 기본 형태인데 복원을 했는데 강당만 복원을 하게 됩니다. 사당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동제 서제 같은 것들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사진을 안 가지고 와요. 오늘날에도 이 지도를 다 확인을 해보니 건물이 한 채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도 사당이나 동제 서재가 복원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왜 이 건물을 복원하고 나서 사당을 복원을 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이곳 근처에 육신사가 있기 때문에 육신사에서 사육실에 대한 배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당을 만들 필요는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강당밖에 없기 때문에 낙빈서당이라고 불러야지 정상적인데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신사의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절의묘라는 이름으로 사당이 존재했습니다. 절의묘. 이때는 사육신 전부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팽년 선생의 밑에만 이곳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근데 박일산이라는 분의 후손 가운데 한 분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때 꿈에 사육신, 나머지 사육신 분들이 다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은 후손이 다 끊겼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합인사라는 것으로 바꿉니다. 낙동강이고요. 한자는 여기 낙동강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낙동강 강가에 있는 사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사육신의 제사를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서 성씨가 다른 여러분들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지는 않다라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차라리 서원을 건립하자. 서원을 건립해서 이 6분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낙빈서원입니다. 그다음 후에 이 낙빈서원이 회철되고 나서는 육신사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오늘날 가보시면은 이러한 형태로 육신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육신사라는 명칭이 아닙니다. 숭정사예요. 숭정사. 그리고 육신사라는 명칭은 숭정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문에 이렇게 붙여뒀습니다. 육신사라는 현판이 이렇게 문에 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왜 사육신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이 사당의 이름을 육신사 또는 육신묘 뭐 이렇게 붙일 수가 없었던가? 사실 이곳에는
사육신 6분의 위패 말고도 한 분의 위패가 더 모셔져 있습니다. 박팽년 선생의 부친 박중림이라는 분의 위패가 여기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니 엄밀한 의미에서 육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숭정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박중림이라는 분도 박팽년 선생과 마찬가지로 이 단종 복위운동 이후에 세조에 의해서 제거가 되었던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세조 때 관직에 나오라는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 물리쳤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행적이 사육신의 행적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또 이곳이 노골 박씨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박팽년 선생을 모시면서 박팽년 선생의 부친도 함께 모시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사 또는 더 엄밀한 표현으로는 숭정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이 박팽년 선생의 종가가 있는데요. 뭐 건물이 완전히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건물도 남아있습니다. 태고정이라는 건물이에요. 태고정. 태고정이라는 건물에는 현판이 이렇게 2개가 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태고정이라는 현판이 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시루라는 현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일시루. 일자는 한일자, 시자는 오를 시자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오름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박팽년 선생의 행적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태고라는 것은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순수하고 바른 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러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 일시로라는 현판에는 비해당이라는 작은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비해당이라는 것은 안평대군의 호입니다. 안평대군의 호. 안평대군은 세조의 동생이죠. 그런데 단종 복위운동과 연관이 되어서 세조에 의해서 제거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이 일시루, 안평대군이 쓴 일시루 현판을 공개적으로 내걸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것을 숨겨뒀다가 이제 이후에 상황이 좀 나아지고 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건물들도 노골 마을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윤두수라는 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기행이라는 시 가운데 5번째 시인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 박팽년 선생의 종가가 종택이 외적에 의해서 불에 탈 뻔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잘 보존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윤두수라는 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곳에 왔을 때 이런 시를 지었던 겁니다. 난리에 인간은 베개 하나 남기 어려운데 몇 칸의 사랑만은 우뚝이 서 있네. 신명은 원래 푸른 하늘이 도우시니 오랑캐의 불길이 어찌 홀령을 놀라게 하리. 그래서 처음에 이 외적들이 이 마을까지 들어왔을 때 이 종택을 허물려고 도끼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도끼 날이 튕겨져 나와서 외적의 발등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불을 지르니까 마침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서 종택이 무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 집안에서는 또 당시의 사람들은 박팽년 선생의 홀령이 이 집안을,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던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를 지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인흥마을입니다. 인흥마을 위치는 화원읍 본리 1리입니다. 본리 1리. 인흥마을 입구에는 이런 돌무더기가 있는데요. 이 돌무더기를 조산이라고 합니다. 조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밤마을과 옥골마을에도 비보숲이 있는데
옥골 마을의 비보숲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숲을 조성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숲을 조성하지는 않고 이런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 조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만들 조자에 매산자를 써서 산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돌 하나를 세워놨죠. 이 돌 하나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이 산의 높이가 무한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돌 하나를 세워놓았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마찬가지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산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조산인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비보숲이나 조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 근처에 마을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능 마을 앞에도 이런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마을의 명칭입니다. 보통 이능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남평문시 볼리 새거지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왜 이능 마을이라고 부르게 되었던가? 원래 이 이능 마을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 예전에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 사찰 이름이 인흥사입니다. 그래서 그 인흥사라는 사찰이 있던 곳에 형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또 의미도 좋죠. 어질인자에 일으킬 흥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아무리 사찰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유가적인 동문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 이름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쓴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원래 인흥사 같은 경우에는 인홍사였는데 이련 스님이 이곳에 머물면서 이름을 인흥사라고 바꾸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련 스님이 이곳에 머물면서 했던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국유사 집필입니다. 물론 이 사찰에서 삼국유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했던 것은 아니고 일부 내용을 썼던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주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인흥사다. 이건 그냥 제가 생각이 나서 참고하시라고 적어놨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인흥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탑이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두 기의 탑이 같은 곳에 있었는데 하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옮겨온 곳이 바로 경북대학교입니다. 경북대학교 월파원이라는 야외 박물관에 인흥사에서 가지고 왔는 두 기의 탑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이제 인흥 마을 근처에 그대로 남아있는 탑입니다. 그 다음에 남평문시 볼리 새거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곳에 정착했던 사람이 문경호라는 분입니다. 문익점 선생의 후손인데요. 이 문경호라는 분이 터를 잡았고 이분의 후손들이 이곳에 대대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평문시이시고 그 다음에 이곳이 볼리이기 때문에 남평문시 볼리 새거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이죠. 마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문경호라는 분이 터를 잡고 나서 마을을 어떻게 구획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건물도 굉장히 일목정연하게 세워져 있고 길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한 상태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요. 물론 이 문경호라는 분이 터를 잡고 나서 아까 보셨던 그 마을 전부를 완성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후손들이 이분이 남겼던 이 계획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159년 만에 오늘날의 형태로 완성된 마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엄격한 규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 전통 가옥에는 장남 부부들만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오늘날의 모습과는 좀 맞지 않지만,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은 현재 그 건물들이 오늘날 그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기가 참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규율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문화와 관련된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봉정사, 광거당, 인수문고, 인흥서원 등등인데요. 수봉은 문영박이라는 사람의 호입니다. 이 수봉 문영박이라는 분이 이곳에서 나고 자라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강화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봉정사라는 것을 짓고 그분이 강화 활동을 했던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곳을 이제 강화 활동을 하는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광거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거당. 이 광거당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광거당 같은 경우에는 넓을 광자에 거처할 거자를 쓰고 있습니다. 넓은 곳에 거처한다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지형이 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거라는 표현은 맹자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 거처한다라는 것은 인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거당 역시 수봉정사와 마찬가지로 강화 활동을 하던 곳으로 활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수문고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책이, 그 다음에 목판 같은 것들이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문영박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 문중 또 이 마을에서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문고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망권당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그곳에 책을 보존하다가 그곳이 이제 장소가 좀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 수문고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경서 같은 것들도 물론 있지만 역사서가 굉장히 많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예전에는 책이 좀 비쌌잖아요. 그래서 책을 마음대로 구입을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책을 수집했는데 이때 이 책을 구입할 때 조언을 해줬던 분이 창강 김태경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역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모으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흥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흥마을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서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흥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 남형문 씨를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니고 추적이라는 분을 모시고 있는 서원입니다. 물론 회철되었다가 다시 만들어진 서원인데요. 추적이라는 분은 고려 말에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남겼던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명심보감을 편찬했던 겁니다. 그 명심보감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어렸을 때 반드시 배워야 되는 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문중에서 출시 문중이긴 합니다만 이 서원을 만들게 되었고 그 서원에 장판각이 있습니다. 장판각이 오늘날도 명심보감 판목 31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 문화와 관련된 문화유산들이 인흥마을과 인흥마을 부근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 마을의 특징적인 면모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 제가 전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래된 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의 마을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들이 있었습니다. 효라거나 박백년 선생과 관련된 녹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절이라거나 그 다음에 인흥마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거의 유산이고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오늘날에도 그러한 요소들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전통 마을들을 그냥 단순히 옛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그냥 문화재로서 보고 그냥 말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정신 문화 유산을 우리가 오늘날에 맞게 조금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래된 미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선생님들께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시간 동안 선생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